사람은 돈 앞에서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본 모습이 사랑일지 욕심일지는 끝까지 살아봐야 알 수 있죠. 오늘 황혼 인생극장은 돈 많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위험한 거래, 돈 많은 시어머니의 며느리 다루는 법입니다. 제 이름은 남이자입니다. 올해 68, 사람들은 저를 강남 여왕님이라 부릅니다. 35살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저는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때부터 장사판에 뛰어들었죠. 분식집, 반찬가게, 카페, 프랜차이즈.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남들이 잠잘 때 김밥을 말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버틴 세월이 30년, 이제 제 이름이 새겨진 건물만 세 채입니다. 잔고는 넘쳐나고 명함 하나면 어디서든 대접받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부자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 하나, 준서. 그 아이가 제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착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군대 갔다 와서도 제 옆에서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아이를 아들이 아니라 내가 만든 작품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건 돈뿐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아들에게 늘 말했죠. 사람 믿지 말고 통장 잔액을 믿어라. 그랬던 아들이 어느 날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결혼? 누구랑? 회사 동료예요. 이름은 수연이에요. 그때만 해도 저는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말을 참 순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공짜지만 결혼은 계산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며느리 수연. 처음 본 날 그녀는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예의는 바르고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래요. 요즘 애들은 인사할 줄도 모른다는데 예의는 있네. 그녀는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근데 직장은 다닌다 했죠? 네. 디자인 회사 다니고 있어요. 월급은? 월급이요? 응. 요즘 세상에 결혼하려면 남편만큼은 벌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녀는 잠시 웃더니 말했습니다. 저희는 돈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톡 하고 부러졌습니다. 그래, 또 저런 소리야. 사람들은 마음이란 말로 계산을 감춘다니까. 결혼식 날, 호텔 예식장, 생화로 가득한 꽃길, 사회자는 전문 MC, 피로연엔 셰프가 따로 있었습니다. 나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건 최소 7천은 들었겠네. 아들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수연 씨 예식비는 어디서 나왔어요? 회사 동료들이 조금 도와줬어요. 도와줬다고요? 네. 친한 언니들이. 그 언니들 돈 많아요?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래, 이 여자 절대 평범하지 않아. 도와주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 결혼 후 며느리는 나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예쁜 포장지에 싼 케이크를 들고 와 말했습니다. 이거요, 어머님 생각나서요. 고마워요. 근데 이거 백화점 케이크 아니에요? 맞아요. 요즘은 이런 게 맛있더라고요. 그렇겠죠. 가격도 달콤하니까. 그녀는 웃었습니다. 어머님은 참 솔직하세요. 난 돌려 말 못해요. 그게 버릇이 돼서 그래요. 며칠 뒤 그녀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번에 신혼집 인테리어 조금 바꾸려고요. 그래요? 얼마나 들길래? 한 5천 정도요. 5천? 요즘은 그 정도면 기본이에요. 이왕이면 어머님 댁이랑 비슷하게 맞추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비슷하게 맞추겠다고? 넌 내 수준을 따라올 수가 없어, 아가씨. 그날 밤 아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수연이가 요즘 많이 신경 써요. 신혼집도 꾸미고 싶다는데. 꾸미는 건 좋은데 그 돈은 어디서 나는데? 제가 모아둔 돈이랑 합쳐서 한다네요. 그래, 그럼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집에 와서 상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유언장 같은 건 써두셨어요? 왜요? 요즘 뉴스 보니까 미리 해두는 게 좋대요.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요. 그럼 준석 오빠가 그 아이는 돈에 관심 없어. 그래도 부부가 되면 상속도 함께 고민해야 하잖아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욕심이라는 이름이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유언장사본이라 적혀 있던 종이. 진짜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고 이건 내가 만든 가짜 유언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 씨, 오늘 점심에 시간 돼요? 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이야기 좀 하려고요. 어디 조용한 데서? 호텔 라운지, 커피잔이 놓인 테이블 위에. 나는 천천히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 유언장이에요. 어머님, 그런 건 아직 미리 써두는 게 좋아요. 살다 보면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녀는 웃으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전 재산의 50%는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나머지는 아들 준석에게 상속한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절반을 기부하시겠다고요? 그래요. 사람이 돈만 쌓아두면 뭐해요. 세상에 돌려줘야죠. 그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스러워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엔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이야. 어머님 유언장 봤는데 절반을 사회에 기부한대. 그럼 우리한테 남는 게 뭐야? 뭐? 진짜야? 응. 그냥 이렇게 당할 순 없지. 나한테 생각이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명확한 야망이 있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끄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됐구나. 며칠 후 며느리가 갑자기 나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같이 건강검진 가요. 갑자기 웬 검진이야? 요즘 어머님도 피곤하시다면서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뭐. 그리고 보험도 다시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상속세 이런 거 계산할 때 도움이 된대요. 그녀의 말투는 상냥했지만 그 안에는 숫자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건강검진은 내가 예약할게요. 네, 어머님. 제가 대신 보험사랑도 얘기해 둘게요. 그녀는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냈네. 근데 너무 일찍 움직였어. 그날 밤 나는 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실장, 준비해둔 신탁 서류 있죠? 네, 회장님. 이미 처리 완료됐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진짜 유언장 말고 그 사본은 더 흘려보내요. 알겠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주식 좀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왜요? 요즘 세금도 많고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니까요. 그냥 저랑 준석 오빠 명의로 옮기면 관리도 편하고요. 그녀의 말은 달콤했지만 그 속엔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명의 이전 서류 가져와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그 미소가 어떤 미소인지 알았습니다. 그래, 웃어라. 그 웃음이 얼마나 오래 갈지 보자. 밤이 깊었습니다.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하늘엔 달빛이 비치고 도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사람은 돈 때문에 미쳐가고 돈 때문에 무너진다. 그걸 나는 이미 너무 많이 봤다. 그래, 수연아. 너는 돈으로 시어머니를 다루려 하지. 하지만 나는 돈으로 사람을 시험하는 여자야. 산막 며느리의 조종. 며느리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태도는 공손했지만 말끝마다 계산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님, 요즘 힘드시죠? 사업은 접으셔도 돼요.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요? 갑자기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은 젊은 감각으로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녀는 천연덕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봤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야망을. 며느리는 어느새 가정의 중심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퇴근하면 곧장 아내 쪽으로 갔고 그녀는 늘 배려라는 이름으로 나를 밀어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번엔 어머님 댁 리모델링도 해드릴게요. 내 집을 왜 내가 해? 어머님 집도 저희 신혼집처럼 예쁘게 꾸며드리고 싶어요. 예쁘면 뭐하니, 편해야지. 요즘은 보기 좋아야 마음도 편해요. 그녀의 말에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 여잔 말을 예쁘게 해서 더 무섭다. 며느리는 점점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아들 준석이조차 그녀의 의견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수연이가 말한 대로 하세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그래. 요즘은 며느리 말이 곧 법이냐? 엄마, 그게 아니라. 아들의 얼굴엔 갈등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부드럽게 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님도 이제 쉬셔야죠. 평생 일만 하셨잖아요. 나는 그 순간 묘한 패배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이제 세상이 바뀌었구나. 시어머니가 아니라 며느리가 왕이야. 며느리는 하나씩 손을 뻗었습니다. 가게 명예, 주식 계좌, 건물 관리권. 하루가 다르게 그녀의 이름이 늘어갔습니다. 어머님, 이런 건 그냥 제 이름으로 잠깐만요. 잠깐이란 말, 세상에서 제일 긴 말인 거 알죠? 하, 어머님도 정말 유머 있으세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메웠습니다. 그 웃음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하루는 내 방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내 통장과 도장, 그리고 유언장 사본. 나는 조용히 묻었습니다. 서윤 씨, 이 서랍 열었어요? 아, 청소하다가 손이 닿았어요. 그래요? 그럼 다음엔 손 떼지 마요. 거긴 먼지가 있어야 제맛이니까. 그녀는 잠시 얼어붙었다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어머님. 그 웃음, 그게 바로 이 집안의 전쟁 개시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변호사 정 실장을 불렀습니다. 준비된 신탁계약 공개해요. 그럼 며느님께도? 그렇죠. 그 아이는 지금 자기가 이긴 줄 알거든.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아요. 인간은 잃어봐야 얻는 법이니까. 며칠 뒤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와인잔, 입술엔 여유로운 미소. 어머님, 이번에 준석 오빠랑 상속 관련 상담 다녀왔어요. 그래요? 네. 어머님이 미리 상속 준비하시면 세금도 줄고 복잡한 일도 덜하대요. 그래서요. 저희 앞으로 건물 하나 정도는 넘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머님도 편하고 저희도 안정적이고요. 그녀의 말에 나는 천천히 와인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수연 씨. 그럼 하나 넘길게요.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응.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이번 주 금요일 정 실장한테 가요. 거기서 서류에 도장 찍으면 돼요. 알겠어요, 어머님. 그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눈빛엔 승리감이 번졌습니다. 금요일 변호사 사무실. 정 실장은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신탁 관련 서류입니다. 신탁이요? 네. 회장님께서 앞으로의 관리를 위해 신탁 형태로 재산을 옮기셨습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제 명의로. 명의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신탁으로 넘어간 이상 법적으로 회장님 재산이 아닙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연 씨, 사람이 욕심을 낼 땐 항상 표정이 먼저 변해요. 난 그걸 보려고 기다린 거예요. 어머님, 그게 무슨... 가짜 유언장 본 날부터 당신은 이미 시험에 들어간 거야.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럼 그 유언장은 가짜죠. 나는 내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했죠? 그건 당신의 욕심을 보기 위한 미끼였어요. 그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래요. 당신은 내 손바닥 위에서 춤춘 거예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전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가난하게 자라서 늘 남의 눈치 보며 살아서. 그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믿은 거죠. 하지만 알아요? 돈은 사람을 증명해주지 않아요. 돈은 사람을 시험할 뿐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에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끝이 아니라고요? 내가 진짜로 주고 싶은 건 돈이 아니야. 당신의 변명도 눈물도 아니야. 나는 당신이 진짜 사람으로 사는 걸 보고 싶어요. 며느리 수연은 그날 이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들 준석도 말수가 줄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사람은 분노보다 침묵 속에서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일주일 뒤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눈밑은 푸르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래요. 죄송한 마음이 있으면 됐어요. 전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가난하게 자라서 늘 비교당하고 그래서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나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연 씨, 세상엔 돈으로 사는 게 있고 돈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람 마음이 그 중 하나예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하나 가르쳐 줄게요. 무너졌을 땐 다시 시작하면 돼요. 며칠 뒤 변호사 정 실장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예전에 맡겨두신 진짜 유언장 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이제 열 때가 됐죠. 그날 오후 나는 가족들을 모두 거실로 불렀습니다. 아들, 며느리, 변호사, 그리고 봉투 하나. 이게 진짜 내 유언장이에요. 수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읽어보세요. 변호사가 봉투를 열어 읽었습니다. 본인은 사망 시 전 재산의 50%를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 50%는 며느리 수연에게 상속한다.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요? 그래요. 당신이 내 시험을 끝까지 통과했으니까. 하지만 전 어머님을 속였어요. 사람은 다 욕심이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게 첫 번째 통과예요. 그리고 후회할 줄 아는 게 두 번째.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 그런 자격 없어요. 그럼 앞으로 만들면 돼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나처럼 살아봐요. 벌고 쓰고 나누고. 정말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 그건 나보다 당신이 당신을 용서할 때 하는 거예요. 그날 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조용히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 내일부터 다시 회사 나갈게요. 이젠 제 힘으로 살아볼래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제야 내 며느리 같네. 한 달 뒤 나는 아침 뉴스에서 수연을 봤습니다. 자산가 며느리 소외계층 디자인 재능기부 나서 그녀는 밝은 얼굴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돈이 아니라 기회를 나누려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칠 뒤 그녀가 김밥 한 줄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김밥? 네. 어머님이 예전에 말하셨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마음이라고. 나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 마음으로 만든 거면 맛있겠네.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이게 사람 맛이야.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그 유언장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게 내 방식이에요. 돈은 원래 사람 손에 들어가 봐야 진짜 주인을 알아요. 그럼 전 이제 진짜 주인이 된 건가요? 아직은 아니죠. 사람이 돈을 다루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그날 밤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돈은 칼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걸로 밥을 썰고 어떤 사람은 사람 마음을 베죠. 나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어요. 창문 너머로 도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수연은 내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돈으로 시작된 우리 인연이 마음으로 끝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전 이제 어머님처럼 살아볼게요. 벌고 나누고 그리고 후회하지 않게.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돈 많은 시어머니의 며느리 다루는 법이지. 시간은 흘러 벌써 10년. 나는 이제 68이 아닌 78이 되었습니다. 무릎은 예전만 못하고 가끔은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지만 그때 그날의 기억만큼은 생생합니다. 아들 준석은 회사를 나와 가족과 함께 시골로 내려갔고 며느리 수연은 사회공헌재단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문에 그녀 이름이 자주 실렸습니다. 디자인으로 세상을 바꾸는 여자, 나수연 대표. 신문을 펼칠 때마다 이상했습니다. 내가 가르친 건 돈이었는데 그녀는 마음을 배웠다는 사실이요. 어느 날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연이 너냐?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어머님. 그래, 어떻게 왔니? 오늘 재단에서 봉사하러 근처 왔어요. 그냥 들르고 싶었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잘 왔다. 들어와라.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집이 그대로네요. 그래, 사람은 변해도 집은 그대로 남더라. 저 어머님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돈, 그걸로 재단을 만들었어요. 처음엔 죄책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 인생이 됐어요.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그 돈이 이제 제대로 쓰였네. 네. 그 덕분에 전 제 자신을 증명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후회하세요? 뭘? 저 같은 며느리 둔 거요. 아니, 정말요? 그땐 내가 미웠지만 지금은 고맙다.
내 덕분에 내가 사람을 다시 믿게 됐으니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사람이란 게 그래. 누굴 미워하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을 용서하게 되더라.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 사실 아직도 어머님한테 갚지 못한 게 많아요. 그럼 한 가지 부탁 들어줄래? 뭔데요? 내 장례식 때 꽃은 비싼 난초 말고 시장통 국화로 해줘. 왜요? 난 평생 돈 냄새 맡고 살았는데 마지막엔 사람 냄새 맡고 싶거든.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속할게요. 그날 밤 나는 그녀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석양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뒷모습이 참 든든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때 그 아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이자였구나. 돈으로 시작한 관계가 마음으로 남았으니 이만하면 괜찮은 거래였지. 며칠 후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심장이 조금 약해지셨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나는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리할 게 뭐 있어요. 이젠 쉬어야지. 밤 책상 위엔 오래된 금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열쇠를 돌리자 안에는 낡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유언장 최종. 나는 천천히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평생 벌어모은 돈 절반은 이미 사회에 돌려줬고 나머지 절반은 수연에게 준다. 다만 그 돈으로 사람을 살리고 마음을 지켜라. 돈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 사이로 며느리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젠 내 돈도 내 마음도 제 주인을 찾았네. 며칠 뒤 수연은 내 장례식장에서 국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꽃은 시장통 국화였습니다. 하얀 꽃잎에 묻은 물방울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약속 지켰어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내 영정 앞에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 첫 재단 이익금이에요. 다시 사람을 위해 쓰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했다. 회장님은 돈으로 사람을 다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돈으로 사람을 가르쳤다고. 그리고 그 며느리는 돈보다 더 값진 걸 배웠다는 걸. 속으로 들려오는 목소리. 사람은 돈으로 살아도 마음으로 남는다. 그녀는 돈으로 며느리를 시험했고 며느리는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이겼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야 깨달은 한 가지. 돈은 손에 쥐는 게 아니라 마음에 남기는 것이다. 돈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욕심은 무너졌지만 사랑은 남았습니다. 황혼 인생극장. 오늘의 이야기 돈 많은 시어머니의 며느리 다루는 법이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엔 어떤 결말이 남았나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신다면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